예,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짠지 가짠지, 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어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모습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김건희 구속!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분이 장모들을 숨긴 건 차를 여기다 주차했네요, 지금. 김 여사가 부탁한 건가요?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며 짝퉁을 빌려 차고 나갔다는 주장에 기가 막힙니다. 죗값을 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까지 추락시킬 셈입니까? 만약 목걸이가 진품으로 드러난다면 김건희가 어떠한 청탁과 함께 누구한테 목걸이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예, 전학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저 목걸이 6천만 원을, 진품인 6천만 원이라고 하죠. 2002년 나토 순방 때 걸었던 목걸이. 저 목걸이를 첫 해명 때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지난 5월에는 이게 모조품이다. 또 최근에는 이게 오빠에게 사준 모조품을 빌린 거다. 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품이어도 문제, 가품이어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악이 금방 되겠죠? 글쎄요, 파악이 금방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프랑스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단편이 목걸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었어요. 그게 진품, 가품 그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202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계속 바뀝니다. 2022년 8월에는 빌렸다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빌렸느냐? 지인한테 빌렸다. 그때는 모조품, 가품이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빌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진품을 빌렸겠지.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5월 달, 2025년 5월에는 그게 모조품이란 이야기를 뒤늦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조품을 왜 오빠한테 사줍니까? 그다음에 오빠한테 사준 모조품을 왜 또 빌립니까? 그 빌린 걸 차고 왜 또 해외 순방에 나갑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가 않거든요.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다음에 영부인이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보통 그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는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재산도 뭐 몇십억, 한 60억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이 해외 순방할 때 영부인으로서 해외 순방할 때 모조품을 차고 나갑니까? 그것도 빌린 모조품으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가 않고 석연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책임은요. 심증만 가지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모조품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윤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뭐 굉장히 총력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과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사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사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의견서를 낸 걸로 봐서는 자진 사퇴 의사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시민으로서 자기가 매섭게 남들을 비판해 왔다. 예, 제 비판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은퇴한 경영학자이고 인사 전공자로서 비판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남들을 비판했던 것이 그냥 비난을 위한 비판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제가 인사처장의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는 거 있다면 비판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여러 비판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얘기들을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입장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말로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번에는 또 입장문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계속 말로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오로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뭐 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무지몽매하다. 또 2030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IQ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게 은퇴한 경영자와 인사를 전공한 사람의 평가인가요? 이건 막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무슨 뭐 인사 전공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타인에 대한 막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전문적인 학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비판을 받아들이면 사퇴하시는 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뭐 했던 거 다 그냥 아이고 뭐 일반인으로 있었던 거 다 그냥 깨끗하게 뭐 그냥 묻어주세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다 편리하게 그렇게 되나요? 세상 일이란 게 정말 고위공직자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역정과 그 사람의 이념, 생각들 다 그게 반영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비난한 사람이 깨끗하게 딱 됐기 때문에 자, 이건 잊어주시고 이제 앞으로만 봐주세요. 라고 한다고 이게 깨끗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저는 정말 이분의 어떤 이 과정도 그렇고 이거를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입장문만 냈다는 거, 그것도 인사혁신에 냈다는 거, 이건 인사혁신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인의 문제를 왜 인사혁신처가 대신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합니까? 그리고 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만. 그리고 이 입장문 내용도 보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주제는 잠시 후에 또 나눠 볼 텐데 김진욱 대변인도 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입장문입니까? 사과문입니까? 사과문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발표를 한 것은 저는 뭐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 문제가 조금 더 확산되기 전에 본인이 개인적인 뭐 소신을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사과문까지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과문은 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인사혁신처장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은 현재 고위 공직자로서 했던 발언인데 그 발언은 사실은 이 때와 장소에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수많은 발언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발언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지고 가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말들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뤄볼 것이고요. 다시 원래 주제대로 가서 특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모조품 목걸이 주장, 이게 시리얼 넘버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특검이 해봐야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발견된 장소, 또 앞뒤 해명이 바뀐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원래 있던 목걸이는 다른 데 놔두고 모조품을 거길로 옮겨놔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이것도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어떠세요? 윤 전 대통령? 아니 이미 법정에 밝힌 대로 그대로예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특검에서 계속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또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시간 불 켜진 구치소 환경에서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키워야지만 문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서 실명 위험까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 만난다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수사관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본인이 자신의 어떤 증언을 하기 싫거나 혹은 수사기관 자체를 지금 못 믿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지금 본인의 이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뭔가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정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공분만 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만약에 이걸 사과하거나 뭐 반성하거나 했었다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생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그런 여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런 말도 신뢰가 사실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치주의를 만들기 위한 검찰총장을 했고 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정말 이것은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던 신평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1.8평의 독방에 수감돼 있는데 처참한 생지옥이다.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더운데, 예. 그랬더니 서울구치소 3층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송영일 소나무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은 3.2평에 본인이 있었던 3층보다 덜 더운 2층에 있다. 나는 더 좁은 방에서도 잘 지냈는데 얼마 있었다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또 특검에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